오늘은 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규칙 없음이라고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팅스가 쓴 책입니다. 원서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제가 읽은 거는 이거보다는 한글판으로 읽어서 이해를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번역도 참 잘 돼 있고요. 정말 술술 잘 익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올해 들어서 읽었던 책들이 넷플릭스 관련된 책들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넷플릭스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데딜 네버워크라고, 이거는 마크 랜돌프라고 좀 이따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겠지만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이자 첫 번째 CEO가 쓴 책입니다.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것에도 나왔고요. 넷플릭스 효과는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었고요. 미디어의 주인이 바뀐다는 아주 짧은 그 책자고요. OTT 플랫폼 대전쟁, 스트리밍 쉐어링 셀링, 스트리밍 전쟁. 여기에 넷플릭스 인사이트라는 책도 있고요.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비교한 DX 코드.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에 있죠. 규칙 없음이라는 책까지 있는데요. 이게 다 일관된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크 랜돌프는 첫 번째 CEO였고요. 넷플릭스의 기틀을 다 다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리드 헤이팅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전부 다 마크 랜돌프가 우편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춰놓은 사람이 마크 랜돌프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크 랜돌프는 넷플릭스가 상장하자마자 회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CEO는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마크 랜돌프는 스타트업에 맞는 인물이고요. 만약에 마크 랜돌프가 계속 CEO를 맡았다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못 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크 랜돌프가 쓴 책도 그렇고 리드 헤이팅스가 쓴 책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 있는 마크 랜돌프 책을 보면 그 영어 제목대로 과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블록버스터를 이기고 넷플릭스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마크 랜돌프하고 리드 헤이팅스하고 둘의 관계들, 기업을 어떻게 끌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파워풀이라는 책은 패티 맥코드라는 인력 관리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내용들은 패티 맥코드가 넷플릭스에서 인사적인, 조직적인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을 리드 헤이팅스가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티 맥코드는 리드 헤이팅스가 넷플릭스를 설립하기 전인 퓨어 소프트웨어부터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패티 맥코드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리드 헤이팅스한테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왜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있다. 넷플릭스를 이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막 설명을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리드 헤이팅스는 그 당시에는 이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왜 안 들어왔냐면 리드 헤이팅스는 넷플릭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완전히 체계적인 룰이 규칙이 정확히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패티 맥코드가 와서 좀 더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사를 꾸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을 해서 다시 오라고 했답니다. 당신 같은 열정이면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패티 맥코드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티 맥코드도 중간에
2012년에 회사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계속 성장하는 조직하고 자기가 가졌던 꿈하고 일정 정도 가고 이제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또 되게 좋았습니다. 패티 맥코드가 떠난다고 할 때 리드 헤이팅스는 그래 뭐 그런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떠나라. 대신에 내가 다른 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패티 맥코드는 떠나고 그 이후에도 되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드 헤이팅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보면 그 세 사람의 관계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마크 랜돌프는 리드 헤이팅스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뭐 타고난 사업가다, 냉철한 판단자다, 절친한 친구고, 인정, 신뢰, 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 극찬을 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분명히 마크 랜돌프는 리드 헤이팅스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그 CEO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크 랜돌프 혼자 CEO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리드 헤이팅스가 공동 CEO를 하다가 나중에는 리드 헤이팅스가 단독 CEO로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이제 힘을 빼가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신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반면에 리드 헤이팅스는 이 책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패티 맥코드한테 되게 감사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워주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다. 세상과 사람을 더 종합적이고 깊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패티다. 뭐 이런 해서 사람을 되게 잘 만난 것 같고요. 이걸 보면 참 리드 헤이팅스는 냉철한 인간인 것 같아요. 자기 조직에 맞으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고. 근데 보내는 과정도 되게 안 좋게 헤어지지는 않고 되게 좋은 관계로 그 다음 넥스트에 당신이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도 시켜주면서 그런 관계를 잘 해 나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막 그 뒤에서 욕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세 사람 다 엄청난 부자가 돼 있죠. 뭐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 룰스라는 요 표현이 나오게 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9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2009년인가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오픈을 했어요. 인터넷에 오픈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한국판으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올라가서 정말 화제가 됐던 컬처 덱이라는 건데요. 약 한 125개 정도 이제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간략한 문장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넷플릭스에 오려면 호기심도 있어야 된다, 열정도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용기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인사이트가 높은 그런 이제 컬처 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티 맥코드가 인사 정책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의 이제 카드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들이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객과 회사의 오른쪽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최고의 팀은 가족이 아니고 프로 스포츠팀에 가까워서 협력이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크 랜돌프가 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뭐 요 내용에는요. 과거에 이제 내용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리드 헤이팅스를 만나서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했고 어떤 역경을 겪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잡았는데 IPO까지만 딱 끝이 나서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 책이
메꿔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크 랜돌프 그 줄친 것만 보면 꿈을 꾸고 스스로를 믿고 끈질기게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해봐야 한다. 그리고 성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뤘냐에 달려있다. 어쨌든 이 넷플릭스는 회사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삶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보면 넷플릭스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 그렇게 리드 헤이팅스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공동 저자가 에린 마이어라고 컬처맵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요. 좀 이따 설명을 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줄 텐데 각 국가별로 문화가 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리드 헤이팅스가 딱 보고 넷플릭스는 어떻든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각 국가별로 어떤 특성들에 맞게 그거에 맞게 이제 전략들을 기본 전략이 있고 거기에 약간씩 이제 조절하는 미세 조정하고 하려고 하는 차에 이 에린 마이어의 컬처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린 마이어하고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의 인재를 모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이다. 모든 거는 다 맡겨놓되 대신에 책임만 져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고의 인재를 다 모아놨지만 아까 이제 마크 랜돌프도 그렇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 싸서 보내는 게 이제 원칙이고 짐 싸서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상당한 이제 그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게 너는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넷플릭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해고는 분명히 하지만 2개월, 3개월 안에 너 정리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떠날 사람과는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한글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영문판입니다. 디자인은 한국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단순하고 딱딱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컬처맵입니다. 국가별로 어떤 그 문화를 갖고 있는지, 여기 보면 노 컨텍스트냐, 그 맥락도 깊게 관여하냐, 저관여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탑다운 방식이냐, 그 바텀업이냐, 이런 이제 문화들에 따라 가지고, 넷플릭스도 그 전 세계에 몇 군데 이제 지사들을 두고 있는데, 그 지사들은 이 컬처 맵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처 맵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게 이제 리드 헤이팅스가 이 책을 내고 마케팅인데요. 마케팅 동영상이 한 2분짜리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I'm Reed Hastings, CEO at Netflix, and here are 5 lessons I've learned over the last 20 years of Netflix. The first lesson is no rules. We don't have a vacation policy. You take whatever you want. We don't have an expense policy. You spend as you think appropriate. We have only one 5-word principle, which is to act in Netflix's best interest. And with that, we find that employees do amazing things. Lesson number 2 is that a global company needs a global culture. It's been so exciting for Netflix over the last few years to expand around the world. Now we understand much more how different nations like to give feedback, and it's been very stimulating for everyone at Netflix to be inclusive of all of these different values so that we can work well together to serve our members around the world. A successful culture is one where people can disagree openly
and move forward with candor. One of the big mistakes that I made about 8 years ago at Netflix was Quickster, where we separated the DVD and streaming services too quickly. And what I found is that our employees did not feel comfortable telling me that this was a bad idea. Afterwards, we realized it was a bad idea, so we changed our culture to really focus on farming for dissent. It's each leader's responsibility to stimulate people to really say what they think might be wrong. For all of our leaders, including me as CEO, our job is to inspire, not to manage. If you've got high-performing employees, you can broadly set context and focus on inspiration to stimulate the best creativity amongst people to create great ideas that help your company move forward. And the last lesson is to open the books, share information broadly inside the company so people have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great decisions for the company. And it's all about freedom and inspiring people to serve our customers. 네, 뭐 요약은 다 해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솔직하고 다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이 이제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20일 날 이제 3시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좀 몇 시간 남았죠.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재무 성과를 회사 내부 직원부터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반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이거 공개되면 난리가 난다. 직원이 밖에 내줘서 내부자 거래가 되잖아요. 그 기업 성과가 분명히 실적이 좋으면 바로 주식을 살 거고 실적이 나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원들을 믿는다. 응? 최고의 인재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 난 믿고 가겠다 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직원은 바로 해고가 되고 너는 회사의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다. 바로 해고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다 공개를 해줬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 이 사람 해고한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나가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의 철학은 한마디로 하면 FNR입니다. Freedom and Responsibility.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넷플릭스의 넷플릭스.netflix.com에 가면 채용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보면 넷플릭스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FNR로 첫 번째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온라인에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풀 책을 목차를 보면 똑같습니다. 프롤로그에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자유와 책임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을 목차를 보면 뭐 어른으로 대접하라. 뭐 2장에는 끊임없이 소통하라. 뭐 6장에는 최적의 인재를 앉혀라. 요게 이제 요 책하고 거의 동일한 항목을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요런 제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떠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거고요. 여기도 보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넷플릭스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자 노력하며 더불어 진실성, 탁월성, 존중, 포용과 협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또 소개를 합니다. 직원 개인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장려한다. 정보를 투명하게 널리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서로에게 대단히 솔직한다. 매우 유능한 사람만이 모인다. 규칙을 지향이 아니고 지양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넷플릭스의 핵심 철학은 절차보다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훌륭한 인재가 드림팀을 이뤄 함께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하고요. 제가 지난해 넷플릭스 노믹스 쓸 때에 있던 내용들하고
거의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소개시켜드렸던 요 카드처럼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가보니까 그 이 책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바뀐 걸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리드 헤이팅스는 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RMP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룰 앤 프로세스고요. 미국에서 보면 정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면허 시험장을 가면 정말 짜증납니다. 진행도 안 되고, 한국은 가면 뭐 10분이면 면허증 발급해 주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나무늘보가 저기 면허 시험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처럼 좀 속이 터지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걔네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 절차를 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드라마를 해봤지만 드라마 편집실에 가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대본 하나 있어요. 대본 하나 가지고 편집자가 일을 다 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편집실에 갔더니 회별 그 매뉴얼이 한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대본도 있고 이 컨셉도 있고 뭘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하고 너무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진도가 안 나. 그래서 RMP 같은 조직은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필요하냐? 이 책에는 마지막 그런 얘기를 있어요. RMP 조직을 선택을 할 거냐, FNR 조직을 선택을 할 거냐는 다 기업 특성에 맞고 어떻게 CEO가 회사를 끌어가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RMP보다는 FNR을 선택을 했다. 왜? 넷플릭스는 크리에이티브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371페이지 보면 마지막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왜 통제를 하느냐?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오류 방지를 할 거냐. 오류 방지를 하면은 RMP를 가야 되는 거고, 혁신이냐? 그럴 때는 FNR로 가야 된다. 이런 뭐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 밑에 줄에 오늘 같은 정보 시대에 기업이나 팀은 더는 오류 예방이나 정확한 복제를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혁신의 속도, 그리고 민첩성이다. 아주 그 결론으로 핵심적인 그 주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넷플릭스는 이제 어떻게 혁신을 했느냐, 그 4개 사이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장려를 해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해라. 이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안 해서 문제된 사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그건 뭐 CEO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이의제기를 해서 당신의 밑볼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조직 생활을 안 해왔고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의제기를 안 해서. 그러면 이제 헤이팅스가 그랬죠. 거기서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도록 문화를 이제 바꿔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 아이디어는 테스트를 거쳐라. 그냥 좋은 아이디어로 무조건 가서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넘겨주되 그게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돌다리도 그 두드리면서 건너가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해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밝은 주장으로서 배팅하라. 정보의 밝은 주장이 뭐냐면 전문가입니다. 그 인폼드 캡틴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영어 표현을 하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해라. 뭐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축하하고 실패하면 선샤인하라. 그 선샤인은 우리 그 뭐 날씨 좋은데 밖에 가서 햇빛 쬐는 것처럼 실패한 사례를 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왜 실패를 했는지, 이 사람을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선샤이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렇게 해서 혁신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크게를 보면 인재 밀도, 솔직한 문화, 통제 제거 요 세 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넷플릭스는 만들어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별로 이제 목차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인재 밀도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탤런트 덴서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좀 이 번역이 단어 선택에 조금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핵심이 이제 인재물도이기 때문에 인재물도 한번 더 얘기를 하면 넷플릭스가 2001년에 120명에서 40명을 감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40명이 감원을 하면 일이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이도 동일한 일이 다 수행을 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개인의 능력이 밀집될수록 이런 거잖아. 제가 하나 하던 거를 두세 개 더 해야 일을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밀집될수록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탤런트를 이제 인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직에 인재 탑 클래스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걸 밀도라고 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책에서 원서에서 소개한 그 내용하고 번역한 내용하고 약간 이제 의역을 해놓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역량 밀도 이런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 개인의 쌓여있는 역량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여기 책대로 인재 밀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솔직한 문화를 도입을 해라. 세 번째는 휴가나 출장 경비 규정 같은 이런 통제를 제거하기 시작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 목차도 그렇게 돼 있고요. 비범한 동료들이 곧 훌륭한 동료들이 많은 데가 곧 훌륭한 직장이다. 자신의 생각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 긍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나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나쁜 얘기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비판이 아니고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형태로 비판을 하되 그 사람의 어떤 발전적인 그런 형태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휴가 규정, 출장비 규정 이런 거 다 없애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휴가를 처음에는 며칠 가라고 해놨더니 그것만 이제 가려고 지키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니까 맘대로 해라 당신이. 그러면은 대신에 그런 룰은 있어요. 한 부서에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라. 내일 가는데 일주일 한 달 간다고 해버리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열흘을 가도 괜찮은데 대신에 한 달 이전에는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이제 조직을 운영할 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출장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뉴욕에 가서 그 다음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컨퍼런스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급이 낮다고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 너무 피곤해서 회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직급 여하를 막론하고 이코노미든 더 저기 하면 호스를 타든 이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은 그렇게 해라. 그런 거고요. 반면에 여기서 제주도로 가는데 가서 아무런 회의도 없는데 아무리 직급이 높다고 해도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건 이건 낭비다. 이거는 넷플릭스를 위한 결정이 아니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다 주되 대신에 그 결정이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 받아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를 쓰는데, 그 회계, 여기 이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멀하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제 타겟을 삼아서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서, 넷플릭스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아니다. 그럼 너는 우리 회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웃. 뭐 이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더라고요. 다 자유를 주되 대신에 책임은 져라. 뭐 이런 형태가 넷플릭스의 기본 이제 기업 문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인재 밀도를 강화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수를 더 주더라도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해라. 여기서 한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A라는 친구가 넷플릭스 말고 뭐 아마존에서 한 뭐 1.5배의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는 뭐 다 결정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일찍 얘기하지. 일찍 얘기했으면 더 올려줬을 텐데. 근데 나는 뭐 저쪽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보낸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 당신의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게 합당하면 올려주겠다. 그 이상으로 주겠다. 뭐 이런 정책으로 최고의 인재를 유지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투명성을 해서 이제 처음엔 솔직한 문화였고 계속 이걸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수록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뭐 다 오픈해라. 다 공개를 해라. 근데 대신에 지켜야 할 룰이 있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같은 통제를 더 많이 제거를 해라. 어떤 결정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폼드 캡틴. 이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당신이 결정을 해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뭐 드라마 기획안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센터장도 있고 드라마 KBS로 치면 그 다음에 CP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네가 제일 꽂히는 걸 해라. 이런 결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거 결정하라고 내가 뽑은 거지. 왜 그거를 위에 사람한테 결정하라고 하냐. 대신 잘 된 거를 네가 잘 돼서 결정을 하고 성과도 당신이 갖고 실패해도 당신이 책임을 지는 거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시야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게 분명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책임을 확실하게 공과 사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 단계는 이제 뭐 더 고도화된 단계죠. 인재 밀도를 더 극대화하는데 뭐 키퍼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어느 정도 연봉을 가져온다.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다. 그 내용을 가져오면 내부에서 오케이 그 정도면 유지.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아웃.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더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솔직성도 더 이제 극대화를 해서 그전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이런 일을 내서 상사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동료에 대해서도 피드백 해주고 뭐 360도 피드백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제거하라. 뭐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맥락만 회사는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맡기면 되는데 최고의 인재들이 모일수록 스스로 더 알아서 잘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최고 상태의 기업 문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 단계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재 밀도는 구축하고 강화하고 극대화시키고, 솔직한 문화는 도입해서 강화하고 극대화시키고, 뭐 통제 제거는 시작해서 더 많이 통제를 제거하고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하라.
뭐 이런 이제 그 아주 그 규정도 심플해지고 각 구성원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자율권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으로 넷플릭스 기업 문화를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재 밀도하고 솔직성, 통제, 제거 이렇게 해서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인재 밀도 구축입니다. 인재 밀도라는 것은 최고의 인재들로 팀을 꾸리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120명을 80명으로 감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더 줄었잖아요. 토탈로 줄었지만 밀도가 높아져서 1인당 가지고 있는 재능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거를 이제 인재 밀도라고 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재능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재 밀도 기반으로 최고의 성과도 올리고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직원을 이끄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고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 1999년에 그 넷플릭스 가입자가 10만 명이었어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할 텐데 2억 명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급성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재밌더라고요. 팀에 평범한 사람이 한두 명 섞여 있으면 전체 성과가 떨어진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히려 평범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이 매니저의 기운을 뺀답니다. 두 번째는 그룹2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전반적인 IQ를 낮춘대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싫어할 일을 하게 만들어서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직원들은 나간답니다. 나랑 같이 해서 제가 하면 저기서 해서 받아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범한 직원은 퇴직금을 두들겨 줘서 내보내라. 이게 훨씬 더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나오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적으면 30%, 많으면 50% 성과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인재 밀도가 높았기에 우리 직원들은 이미 양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제 록스타 원칙이라고 합니다. 스타가 괜히 스타가 아니죠. KBS에서 추석 전날 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 가지고 이 쇼에 올리는 거하고 나훈아 같은 대스타를 올리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헤이틴스는 그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경쟁을 시킨 거예요. 프로그램 경쟁.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100만 불짜리 이제 코딩 경쟁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처럼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프로그래머보다 코딩에서는 20배, 디버거깅에서는 25배, 프로그램 실행에서는 10배 더 빨리 과제를 처리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적은 사람과 가장 많은 사람의 급여 차이는 많아봤자 한 2배지 않을까, 2~3배. 그죠? 그런데 성과는 많을 때는 20배까지 나니까 이런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인재를 되게 중시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베스트 플레이어보다 10배 이상의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를 추진한 브라이언인데요. 이 사람이 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게 될 건지를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일반 그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이제 창의적인 산업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성과는 정말 천차만별로
벌어진다. 이렇게 이런 사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탁월한 사람만 팀을 채우면 이렇게 이 사람들만 팀을 채우면 매니저나 직원 모두 일을 다 잘하게 돼서 회사 전체 능률이 치솟고 혁신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 이거 뭐 헤이팅스가 경험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보너스를 많이 주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차별을 많이 두면 좋다. 뭐 저도 인사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항상 이 논리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헤이팅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조직 그 이론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너스 방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느 때든 한 번만 정한 목표가 앞으로도 계속 맞을 때는 가능한데 이처럼 창의 산업에는 맞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 측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을 데려올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연봉 2억에 보너스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10억 이게 날 거냐? 그러면은 그 12억이잖아요. 그 성과를 다 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12억을 그냥 줘라. 그래야 이 사람이 훨씬 더 나를 존중해서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성과가 좋으니까 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의 역발상을 여기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포기하면 기본급을 더 높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의욕이 넘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붙들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너스 주는 이런 시스템이 회사 직원들을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반대 논리는 얼마든지 있는데 어쨌든 그 헤이팅스가 생각하는 넷플릭스 조직 그 문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행 평가를 근거로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그 성과가 아니고 시장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을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밖에서 너 시장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언제든지 알아와라.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와도 되고 얼마든지 알아라. 보통 우리들은 가서 뭐 그러는데 알아보면 저놈 그 회사 나가려고 한다고 별로 회사에 뭐 의지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괘씸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딴 데서 많이 준다고 나가버리면 그만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는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네 시장 가치를 알아와서 그만큼 회사가 가치가 있으면 대우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퍼 테스트, 최고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거고요. 사람의 시장 가치가 얼마가 올랐는지 수시로 회사에서 체크를 해서 임금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최고 인재한테 최고의 대우를 할 여유가 없다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보다 못한 사람 몇 명 내보내서 그 사람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해야 인재 밀도가 더 높아진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 밀도가 넷플릭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본 자료에 보니까 뉴욕 타임스도 이걸 했더라고요. 그 마크 톰슨이라고 BBC의 CEO예요. BBC의 CEO를 데려가서 뉴욕 타임스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역전시켰죠. 지금 주가가 되게 높이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그 2년인가 4년인가 하면서 요 그 뉴욕 타임스를 확 뒤바꿔 놨습니다. 디지털 조직으로 확 바꿔놨고요. 뉴욕 타임스의 좋은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콘텐츠를 가지고 다큐도 만들고 해서 그 필리처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마크 톰슨도 뉴욕 타임스에 가서 이걸 한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을 믿어주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서 그 뉴욕 타임스를 바꿔놓은 그 사례가 있어서
넷플릭스나 뉴욕타임스나 거의 동일하게 최고의 인재를 유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크 톰슨이 한 얘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콘텐츠, 뉴스의 질이다. 우리가 최고 수준의 기자를 고용하면 독자들은 그 기사를 읽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뉴욕타임스를 위해서 가감히 돈을 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추진했습니다. 2012년에 가서 2020년까지 8년을 했네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솔직한 기업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4A라고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 2개, 피드백을 받을 때 2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4A라고 그래서 피드백 지침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5번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m to assist,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해라. 피드백을 분명히 이제 나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도 appreciate, 감사해라, accept와 discuss, 이거를 받을 건지 거부할 건지는 당신이 결정해라.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주고 받는 거는 모든 거는 주는 사람은 자유롭게 주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는데요. 5번이 추가된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컬처맵 얘기를 했잖아요. 컬처맵은 각 국가별로 문화들이 다른데 동일한 그 방식을 4A를 줬더니 이 나라에는 맞고 저 나라에는 안 맞았다는 거죠. 그 문화들이. 그래서 컬처맵을 보면서 각 국가에 맞게 이 피드백 지침을 조금씩 조율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댑트에서 피드백은 4A에서 지금 현재는 5A로 바뀌어놨습니다. 션샤이닝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밝은 햇볕에 온몸을 드러내듯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공개하라.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솔직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드백과 관련해서 션샤이닝이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수군거릴 게 아니고 당당히 마주보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전달하면 괜히 은밀하게 뒷담화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업무를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돼서 헤이팅스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처음에 다 받아들였고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내치면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하면서 CEO 버터 이런 문화들을 계속 살려가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일상화가 되면 사람들은 일을 더 빨리 배우고 훨씬 더 능률적으로 처리한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피드백이 긍정적 피드백보다 그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훨씬 도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배 정도 잘못 지적해주는 피드백을 더 선호를 한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잘 변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제거입니다. 룰을 이제 없애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기준은 이제 딱 3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라. 그러면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3가지 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일 때 휴가 규정이라든가 출장비 규정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조직을 꾸리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돈을 좀 더 쓰게 되더라도 그 대가는 직원이 마음껏 날 수 없는 직장에 치르게 대가보다 크지 않다. 자유롭게 놔두면 돈은 더 쓸 수 있답니다. 우리를 규정 사원이면 규정이 이코노미만 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거를 통해서 다른 성과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교 형량을 하면 출장비 아끼는 것보다는 업무 성과에서 그 회사에 이익되는 게 훨씬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를 내는가이지 몇 시간을 근무하는가 아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뭐 그 마음대로 해라. 출근을 몇 시에든 뭐 12시에든 안 나와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당신한테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하면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못 쉰다. 그 성과를 내느라고 휴가 하루도 못 간다. 이런 얘기들도 뭐 있긴 하지만 어떻든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할 그 롤인 거지. 이 기준은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한 6주 이상은 기본 간답니다. CEO가 가야 이제 그 밑에도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한 달을 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그게 정착이 돼서 어쨌든 자기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휴가를 현재는 가고 있다고 책을 썼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내린 판단을 실행에 옮길 때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면 직원들은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회사도 책임을 묻기 더 쉬워진다. 룰이 심플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된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문화의 초석이고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과 혁신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다. 분산된 의사결정이라는 게 결국엔 CEO는 CEO가 해야 될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는 이사, 뭐 국장, 뭐 팀장 이렇게 각자 의사결정을 한 사람한테 모아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R&R이라고 하죠. Role and Responsibility라서 이거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아까 얘기 드렸을 때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테드 사라누스한테 이런 게 있는데 결정하라고 왔대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냐. 나는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야. 당신은 그거 하라고 월급을 줬는데 나한테 그거 결정하라고 하면 내가 당신 왜 쓰냐. 뭐 그런 얘기를 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느슨한 결합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정보의 밝은 주장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게 인포머드 캡틴이고요. 느슨한 결합 체계가 이런 거죠. 뭐 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죠. 타이트하게 관리도 안 하고 그렇지만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인포머드 캡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정보의 밝은 주장이 한다.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그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당사자가 이제 인포머드 캡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부사장이 아니라 그 계약에 자기 일에 명운을 건 사람이 주도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상대방이 놀란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 같으면 뭐 사장, 뭐 아니면 그 밑에 뭐 부사장, 적어도 뭐 국장 정도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담당자가 사인하고 끝내버리니까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관례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삼지는 않는데 실무자가 직접 사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라마 하는 경우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자 권한이 막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가 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오케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선샤이닝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실패 사례를 선샤이닝 하면 모두가 승자가 된다. 왜? 실패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하게 되므로 그 사람 역시 승자가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그거를 숨겨버리면 어딘가 그 본인도 찜찜한데 그걸 드러내놓고 알려주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승자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부하 직원이 멍청한 짓을 때 나무라지 말라. 대신 맥락을 잘못 짚어준 것이 없는지 자문해보라. 잘못했다고 요구하기 전에 위에 사람은 룰을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가이드가 잘못됐는지 그걸 먼저 반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없는 규정과 절차가 꽤 있는데요. 거기서 소개를 해드리면 휴가 규정, 비용 규정, 승인 절차, 핵심 성과 지표, 출장 규정, 계약 승인, 급여 등급, 의사결정 승인, 성과 향상 계획, 임금 인상 풀, 목표 관리법, 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 연봉 밴드, 성과에 따른 보너스. 제가 그동안에 그 인사부에서 있을 때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수하게 배웠었는데 여기는 그런 걸 다 깨고도 최고의 회사가 된 거를 보면 꼭 이런 규정, 조직에 따라서는 이런 규정이나 절차들을 폐지를 해도 잘 꾸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이제 의사결정의 분산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 같아요. 요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제일 밑에 이제 리드 헤이팅스가 있습니다. 헤이팅스는 지금 이제 미국은 넷플릭스 가입자가 포화 상태잖아요.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죠. 글로벌로 가려고 하면 이제 각 국가별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이팅스의 결정은 글로벌로 성장을 하자. 이 하나의 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 이 당시는 이제 칩 콘텐츠 오피서에서 그 최고 콘텐츠 책임자였죠. 테드 사란도스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테드 사란도스가 공동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테드 사란도스가 결정한 그 가이드는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위험을 걸수록 거기서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사장 멜리사 쿱은 그럼 저걸 어떻게 할까? 여기 이제 얼음집과 흑벽돌집을 방콕으로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이제 방콕에 진출을 하는데, 방콕은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에 얼음집을 가져오는 이런 스토리를 제공을 하면, 태국에서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이드를 이제 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콘텐츠, 우리로 치면 팀장이라고 하죠. 도미니크 버자이는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얼음집을 태국에 콘텐츠를 소개하려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좋겠다. 애니메이션도 되게 하이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태국에 만들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룰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실무 담당자죠. 이게 이제 아까 인폼드 캡틴, 아쿠비안이라는 친구가 그럼 이걸 뭘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기획안을 갖고 보면서 이걸 결정을 한 거죠. 마이티 리틀 빔.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아주 이게 대박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태국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해서 드리면 최고의 인재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룰도 솔직하고 자기 갖고 있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주고요. 계약도 테드 사란도스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다 위임을 해서 아람 아쿠비안한테 다 넘겼죠. 이 사람이 계약을 했죠. 그리고 성과가 많이 났어요. 성과가 많이 나서 이 성과의 최고 성과급은 아까 없다고 그랬죠. 성과급은 없는데 이 사람이 연봉 수준을 확 올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인재 밀도, 솔직한 피드백, 그 다음에 그 룰을 제거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